오늘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한 삐삐 테러가 발생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최근 전쟁에서 IT 기술과 AI가 적극 활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전 세계 최소 30개 이상의 국가가 AI 자율 방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드론 기술의 발전은 화재 진압이나 택배 서비스 같은 생활의 편익을 넘어서 전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그림자, 잠시 뒤 IT 연구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청약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오늘 짠티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그 방법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어요. 네,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겨냥해서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헤즈볼라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와 동부를 겨냥해서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 공습을 했고 헤즈볼라 시설 1,3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사망자 최소 492명으로 집계를 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가 35명, 여성이 58명 포함이 됐고요. 부상자도 최소 1,600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숫자는 2006년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이고요. 또 일일 사상자 수로 따져보면 1975년부터 15년간 이어진 레바논 내전 이후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수천 명이 피난을 간 상태예요. 또 레바논 국경지대하고 남부 외곽 지역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각 병원에는 비필수 수술은 중단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폭격 부상자부터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가 우수수 나오고 있는데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공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당분간 공습이 계속될 거라고 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 공습 반격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헤즈볼라 은신처 근처에 있다면 당분간 거리를 두라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은 추가 확전이 중동 전체에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유엔 평화유지군 성명을 내고 국경지대 주민들뿐 아니라 더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 양측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연일 100발 넘는 미사일 로켓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장 전 세계가 우려하는 건 중동 확전이죠. 다른 친이란 세력들까지 끌어들여서 확전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단 전쟁이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이스라엘이 미국이 이렇게 밝혔는데도 곧바로 반박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완전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중동 내 다른 친이란 세력들까지 전쟁에 가담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그게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 팔레스타인 영토 내 이스라엘군의 관측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란 측, 여기 이란에서는 시온주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 시온주의자의 새로운 모험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중동 확전을 일부러 노려서 이란을 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덫을 놓았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성명을 냈습니다. 야만적인 침공이자 전쟁 범죄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레바논에게 연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현지에서 즉시 떠날 것을 권고한 상태인데 미국 국방부가 중동에 소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어요. 지금 중동에 미군이 4만 명가량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파견 규모와 이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임무 등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7월 이후에 2달 만에 만나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두 번째 만찬 회동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뭐 독대를 요청했다고 하고 대통령실이 이걸 난감해하면서 좀 신경전이 드러났었는데 이후에 대통령실이 또다시 독대는 별도의 협의 사항이다. 그리고 꼭 이날 독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러면 뭐 오늘 뭐 갑자기 둘의 마음이 통해서 뭐 독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무산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 독대 논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 측에서 흘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걸 좀 수습을 하면서 불협화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봐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뭐 언론 쪽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대통령실 불쾌감이 이렇게 드러난 거고요. 이게 사실 체코 순방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그 사이에 체코에 가 있는 사이에 이런 독대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불쾌하다 이겁니다. 윤 대통령을 마치 그러니까 외부에 있을 때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라고 대통령실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여당 내에서 김기현 의원은 이런 말을 했는데 차기 대권을 위한 내부 분열은 용인될 수 없는 때다. 이거는 분명히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 독대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하면 독대 없는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좀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예상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재원이 있을 수 있겠고 의정 갈등 이슈가 될 텐데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를 테이블에 올린다고 해도 이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뭐 대통령 입장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건이라면 독대가 아닌 이상 이런 상견례 자리에서는 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깊이 있는 논의나 허심탄회한 대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만찬 회동에서 의정 갈등을 타개할 해법을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요. 네, 만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대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만 채우고 성과 없는 빈손 만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고를 하면서 부디 밥 먹고 사진만 찍지 마시라.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다음에 중환자실이 무너질 거라고 예견을 하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온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향해서 더 이상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추석 당일 부산에서 사망한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로부터 92차례나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이었는데요. 부산 영도구 한 가정집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 장애 증상과 구토를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시행을 했죠. 그렇지만 당시 A씨 상태는 이미 그 중증도가 가장 높은 레벨 1단계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구급 상황관리센터도 나서서 치료해줄 병원을 찾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부산 안에 있는 10개 병원에서 진료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 사이에 A씨가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로 갑니다. 또 그러다가 신고 접수 50분 뒤쯤에 인근에 위치한 해동병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을 해서 심폐소생술하고 약물 투여하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는데 이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기가 부족해서 상급병원으로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 대학병원 3곳 또 경남 진주의 여기는 국립대병원인데요. 여기서도 거절을 했고 충남 천안 순천향대병원도 다 문의를 했는데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수용이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모두 수용이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부가 얼마 전에 추진한 개정 내용 따르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식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병원 측은 책임을 물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 이 A씨는 이른바 전화 뺑뺑이 92차례나 돌렸는데 결국에 상급병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동병원 응급실 도착 후에 3시간 20여 분 만에 오전 6시 25분쯤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이걸 문제 삼고 있다고요. 네, 이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곳이 그 의평원이라고 부르는데 의대 인증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번에 각 의대에 심의 계획을 안내를 했는데 대학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의평원도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의사단체들이 주장하는 건 의학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의평원을 평가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갑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전국 의대를 평가하는 의대 인증기관을 정부 입김으로 정부가 관여를 하려 한다라는 게 의사단체들의 주장인 겁니다. 앞서 의평원이 그 의대 증원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 의평원을 압박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이고 그럼 부실의대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인 겁니다.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교수협의회가 공동 성명을 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참으로 나쁜 의도를 드러냈다 규탄을 하면서 독립성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 또 새로 나온 지표를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반 동안 전문의 증가폭이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3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서울이 3,900여 명, 4,000명에 육박합니다. 인천은 760여 명, 경기도가 여기도 4,000명 육박하고 이제 수도권 전체적으로 3,000명 넘어서는데 반면에 비수도권 보면 대구가 580여 명, 광주 230여 명, 대전은 200명이 안 됩니다. 190여 명, 충북이 70여 명, 전남이 60여 명 해서 여기는 100명도 안 되는 거죠. 경북은 55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진료 과목별로 봐도 내과 전문의가 수도권 증가폭이 비수도권의 2배 이상이고요. 외과 전문의에서는 5배가량 벌어집니다. 네. 또 제일 심각한 건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도권에서 272명 늘어나는 동안 지방에서는 고작 16명 증가를 했어요. 160명이 아니고 16명 증가를 한 건데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보면 좀 경북 지역 보면 의성군, 청송군, 봉화군 포함해서 10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예 없습니다. 또 대구 같은 광역시에서도 3군데 구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무합니다. 전국 시군구 중에 14곳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지방에서 원정 진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떠밀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죠. 네, 그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한 번 열렸고 이번에는 최재형 목사가 따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심의에 들어가는데 수심위는 이제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심의하게 됩니다. 최재형 목사가 계속 주장하는 건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고 명품 화장품 선물한 거 이거 다 청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권한이 어마어마하고 모든 행정 업무 다 총괄하기 때문에 나의 이 청탁에는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최재형 목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쪽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반대로 보고 있어요. 청탁 목적이 없다. 그저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청탁이란 걸 인지하지 못했고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서 그 첫 번째 수심위 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수심이잖아요. 여기서는 김건희 여사 6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를 했어요.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사실 이미 수사팀도 그렇고 그 앞서 수심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수심위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요? 네, 앞서 민주당이 3가지 쟁점 법안을 상정을 했죠.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렇게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 3개 법안에 대해서 야당의 강행 처리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한 차례 국회로 돌아갔고 최상병 특검법도 2번째 이렇게 국회로 되돌아가서 다 폐기가 된 건데 다시 돌아왔고 그럼 또다시 이제 거부권 정국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도돌이표인데 대통령실은 이 3가지 법안에 대해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의견은 그 전에 앞서 거부권 행사할 때 똑같이 밝혔던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고요. 거부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일이 남아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원래 국무회의하고 이번 주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예상이 나왔었는데 조금 다르게 다음 주쯤으로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죠. 네, 민주당 내에서 이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유예하느냐 이게 참 화두였는데요. 오늘 공개 토론회를 하는데 민주당 내 의원들이 역할을 맡아서 찬성 반대 이렇게 시행 유예 팀을 갈라서 맡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건데 의원 5명이 시행하자 시행팀이고 나머지 5명은 유예팀입니다. 내용을 조금 미리 보자면 유예팀에서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건 대표적으로 이소영 의원은 이게 단순히 시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애초에 도입 자체가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구조다. 그래서 자꾸 뭐 유예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기만 단순하게 몇 년 미루기보다는 이 기회에 주식시장 세제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반대로 시행팀에서는 임광현 의원이 선진국 사례를 봐도 금투세 도입했다고 해서 주가 폭락 사례를 찾아보긴 어렵다. 그러니 과도한 공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좀 논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행팀에 속해서 토론해야 할 토론자에 나설 이강일 의원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시행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그 시행팀에 있는 의원이니까 뭐라고 이제 반발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유권자에게 이강일 의원이 답변을 한 거죠. 근데 답변을 하면서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다. 이렇게 좀 잠재우려고 했던 건데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역할극의 일부면 이거 그럼 짜고 치고 하는 고스톱이냐. 정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아직 사실 의구심의 눈초리도 계속 남아 있는데 그래서 또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런 잡음이 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 또 오늘 지켜봐야겠고요. 그러면 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되는 논리도 사실 당 내에서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입니다. 사근 램프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 3차로가 막히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작업 때문인데요.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 터널에서 북수원 쪽으로 더딘 흐름이고요. 그리고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면원 부근의 정체 작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양방향 모두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방향 원무 2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발생했으니까요. 앞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위협하는 이야기, 영화에서 자주 접했던 내용인데요. 네. 최근 벌어진 전쟁에서 IT 기술과 인공지능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요. 네, 정말로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심각하죠. 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데서 이제 AI나 IT 기술이 좀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테스트로 쓰였거든요. 한 2, 3년 정도만 해도.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러한 기술 기반의 전쟁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좀 우려나 고민을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드론이 전쟁에 쓰이고 있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하면 떠오르는 게 취미용으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불 끄는 소방 드론 또 뭐 이 시간을 통해서는 택배에 뭐 드론을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쟁터에서는 이미 상대방을 정밀 타격 공격하면서도 잡기는 어려운 존재로 이제 쓰이는 거죠.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그만한 드론이 가서 뭔가 전략을 이제 본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적진을 이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어느 수준으로 되고 있느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점령 기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이번에 공중에서 금속 물질 테르밋을 투하하는 드래곤 드론이라는 것을 전장에 투입한 건데요. 이 테르밋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2200도의 온도에서 연소하는 이러한 그 특수 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속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2200도에서 연소를 한다는 건 그만큼 뜨거운 온도고 이제 불 끄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1890년대에 독일의 화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철로 용접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 상공의 폭탄으로 투하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큰 비행기가 원래 이런 것들 폭탄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아주 작은 드론이 일종의 그런 탄을 실어서 이게 녹여져 있는 이런 2200도의 쇳물을 쉽게 말해서 위에서 투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이 러시아군을 숨겨주는 나무나 숲을 빠르게 이제 불태우면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사람에게 붙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뭐 심지어 뼈까지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물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전투에서 테르밋을 사용하는 것을 국제법상으로 금지는 안 돼 있는데 인체 치명적이기 때문에 민간 표적에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대로 큰 비행기가 아니라 작은 드론들이 뿌릴 수 있는 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전쟁에서 쓰이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자폭 드론들도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북서부에 있는 트레비 지역의 미사일 무기고를 공격할 때도 최근에 활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드론이 한 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 100대 이상의 자폭 드론에 아예 폭탄을 실어가지고 특정 지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드론이 워낙 작고 빠르니까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폭탄을 실은 걸 100대를 한 번에 뿌리니까 큰 폭탄 하나가 폭발하는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무기고를 폭발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반대로 그 드론 파편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 일부에서 화재가 났고 10,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네.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만 쓰느냐? 반대로 이라크 친이란 무장 세력에서도 드론으로 최근에 이스라엘군 기지를 공격하는 일들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이 양쪽에서 모두 다 이제 드론을 가지고 실제로 공격에 쓰이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기술이 어디까지 좀 이제 진화가 됐느냐?
되느냐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드론이라는 것도 결국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잘 잡히지 않는 데서는 잘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AI 기술 얘기할 때 저희가 일전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AI가 됐는데 요즘에는 이 칩 자체에 AI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넣어가지고 뭐 지금 폰들도 보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도 번역이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드론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통신이 조금 끊긴 상태에서도 이 드론이 자율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이제 탐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거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땅굴을 파악하는데도 드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지구 하마스 공략을 할 때 지하 터널망이 상당히 있는데 원래는 그 터널에 이 드론이 들어가면 통신이 끊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통신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도 온디바이스 AI를 가지고 실제 이 500km 정도 되는 그 땅굴을 조그마한 드론이 슝슝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하에 있는 지도 같은 경우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까지 지금 이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 정말로 이제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론은 어떻게 막아야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드론을 격추하는 기술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두 가지를 쓰는데 한 가지는 통신망을 차단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파를 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AI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사격을 해서 없애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그 드론을 잡는 그물을 이용해서 잡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군이 어떤 식으로 썼냐면 우리 편의 드론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드론이 있으면 그거를 그물을 던져서 포획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앵그리버드라고 이제 전략명을 부르는데 이걸 활용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렵잖아요. 이것만으로 하기에.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AI가 알아서 조준을 하고 알아서 방아쇠를 당기는 총 기술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실제로 뭐 일반적인 군인이 자신이 이제 총을 들고 어떤 걸 기지 이제 겨냥을 하잖아요. 근데 겨냥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가늠사랑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서 딱 타겟이 맞아야 그때 이제 쏘잖아요. 근데 그때 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냥 그 근처에 대고 있으면 AI가 정확하게 이때 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딱 하면 사람이 방아쇠를 누르지 않아도 그게 알아서 방아쇠를 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이제 스나이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가 드론이 근처에서 공격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눌러주는 기술. 이 기술도 지금 AI로 하는 게 이번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공격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드론이 아니라 그죠? 뭔가 어떤 우리가 네. 이제 적이라고 생각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방아쇠만 그 근처에 놓으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쏴주는 여기까지도 지금 기술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론이 아니라 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네. 거잖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면 인식 CCTV로 테러리스트를 분류하고 추적해서 사살하는 기술이 전쟁에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그 팔레스타인이 일종의 좀 중간에 다른 데에 차단되는 수준으로 거의 검문소가 있고 내부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팔레스타인 검문소를 지날 때 보면 철장문이 있고 CCTV가 곳곳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검문소를 지날 때 일반이, 그러니까는 그 팔레스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 여건을 좀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거기를 지나갈 때 반드시 사진하고 지문 등을 등록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을 해야지 팔레스타인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정보를요 이스라엘에서 울프팩 AI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걸 다 모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되느냐? 이 정보를 통해서 라벤더라고 불리는 AI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테러리스트를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군을 37,000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실제 그 이 대원 A라는 사람을 이제 빅데이터로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한 사람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그럼 그 특징에 있는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사진을 찍거나 주민등록 등록을 하거나 지문을 체크하면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를 평가해서 그 안에서 이 B라는 사람이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요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밖으로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느냐?
이스라엘군이 중간에 이제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재미있게 야 애들 모아봐 치즈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이들은 재밌어서 그냥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찍은 사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그 데이터베이스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그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폭격을 하거나 공격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실제 그들의 위치를 추적해서 무기를 추천해서 폭격을 하는 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름이 Where's Daddy예요. 그러니까 아빠 어디 있어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에 그게 이제 가가지고 실제로 들어가는 길에 그 가족이 모여 있는 데에 폭탄을 쏘는 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반군들이 모여 있는 건물로 예상되는 데에 AI가 폭탄을 폭격하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건 또 이름이 가스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I의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군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군에서 부인했었는데 외신들에서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건 인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 정확도랑 이스라엘 군에서 이야기된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AI라는 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중립적인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 거고 감정 없는 AI한테 그럼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룰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학습의 룰이 진짜 우리가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빅데이터 때도 그렇지만 얘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그럼 학습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치면 프로그래밍이 처음을 못하다가 좀 잘하게 하려면 똑똑해지면 얘가 잘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공격에서의 학습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포탄을 쏠 때 100% 정확한 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계속 쏴보면서 그거를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 정확도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이 90% 정확도에 지금 우리께 도달했다는 결론이 나고 나서부터 이 추천 도구를 가지고 전면적인 지금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90%의 정확도라는 건 10%의 오류율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이 포탄이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 아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 그 자기네들의 테러리스트에서도 이제 위험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낮은 위험군에서도요 타격을 할 때 한마디로 한 명의 대원을 살해할 때까지 15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걸 허용하게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폭탄이 터지면 한 사람이 죽고 15명의 민간인이 죽더라도 그렇게 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90%가 언젠가 뭐 95%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 포탄 자체의 오류율,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오류를 생각을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고위급의 경우에는 한 명을 사살하기 위해서 100명까지 허용한 룰을 정했다는 거예요. 룰을. 네. 그럼 룰을 정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는 게 이 룰에 따라서 10번 실행해. 그럼 얘가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입장에서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이제 AI한테 맡기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보시면 6개월 동안 33,000명의 팔레스타인이 숨졌다라는 걸 하마스 보건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팔레스타인 관점이니까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군은 그때 13,000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살해했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13,000명 빼면 2만 명 정도의 민간인이 네. 사살이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AI가 그렇게 자동화해서 공격을 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군용 AI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험성이 정말 큰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제 아까처럼 군용에 대한 도덕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측에서도 계속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데,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러한 것들이 공격이 당한 게 실은 작년 10월에 이스라엘군이 전면적으로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이걸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덕론과 현실론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많은 데들의 고민들이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인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과 같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 깊다의 반대말은 얕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은 물과 얕은 물, 그리고 구덩이를 깊게 파다와 얕게 파다의 관계에서는 모두 깊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얕은 산이라고 하면 높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얕다와 관계 있는 말 중에 조금 얕은 듯 하다란 뜻으로 쓰는 야트막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글자로 표기할 때는 얕다처럼 야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발음 그대로 얕으라고 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소리가 꽤 낮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나지막하다를 들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나지라고 써서 나지막하다가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또 시간이나 기한이 매우 늦다는 표현은 늦다와 관계가 있지만 느지막하다라고 씁니다. 오늘 말씀드린 야트막하다, 나지막하다, 느지막하다처럼 원래 형태와는 다른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는 표현들은 특별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 최적의 날씨인데요. 9월의 막바지인 지금 약간 더운 감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25도 언저리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한낮이 되면 최고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7도로 예상되고요. 강릉 24도, 대구 26도, 광주 28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남권으로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5mm 미만 보고 있고요.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영동, 영남, 제주 등지에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 해안은 너울이 높을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날씨 흐름을 보니까 구름 없는 맑은 날이 많겠고요. 서울 기준 낮 기온이 27도에서 29도 분포로 늦더위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에 비해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선으로 아침 낮절에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42%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체코 원전 사업 덤핑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김건희 여사 측과 40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흠집 내거나 모욕 주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회동에 대해서 밥 한 끼 먹고 사진 찍고 생색만 낼 요량이라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수십 년 뒤에는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어요. 네, 지금으로부터 50년 뒤 세계 인구는 20억 명 늘어나 100억 명을 넘어서는 반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 0.7명대를 기록 중인 한국 인구는 3천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고요. 세계 인구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뒷걸음질 치는 배경은 세계 꼴찌 수준인 합계 출산율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세계 합계 출산율은 작년 2.25명, 같은 기간 한국은 0.72명으로 3분의 1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남한과 북한 인구를 모두 합쳐도 50년 뒤 6천만 명 안팎에 그친다고 하네요. 고령화 문제도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중 고령 인구 구성비는 올해 10%대에서 2072년 20%대로 약 10%포인트 증가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19.2%에서 47.7%로 무려 30%포인트 가까이 급증해 인구 절반가량이 고령층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50년 뒤면 인구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같은 흐름에 생산 연령 인구도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 2072년이면 40%대까지 낮아져 부양비도 크게 올라 한국의 총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는 올해 각각 세계 208위, 56위 수준에서 이후 모두 3위 수준으로 폭등한다고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연금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결국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연금 개혁 논의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가져올 파장들이 만만치 않은 부분들인데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고민들,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인 배추값 때문에 결국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기로 했어요. 네, 최근 배추값 폭등으로 금추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책인데요.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신선 배추를 가락시장을 비롯한 경매시장에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배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국산 배추는 11월 김장철을 대비해 최대한 비축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0년 그리고 2022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국민 선호도 등을 고려해 주로 김치 제조 공장 등 가공업체, 외식업체 중심으로 유통됐다면 이번에 들여오는 배추는 일반 소매점과 전통시장, 식자재 마트 등에 풀린다고 합니다. 농심품부 관계자는 수입 배추가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배추 물량을 채워주면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물량의 여유가 생기고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배추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달 2일까지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과 폭우에 배추 작황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추석 연휴 직후에는 한 폭이 2만 원이 넘는 배추까지 시장에 등장해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줬는데요. 지난 19일에는 소매 가격 기준 9,337원을 기록해 올해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김장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다행히 고랭지에서 지배되는 여름 배추와 달리 가을 배추는 전국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또 이달 하순부터는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내달 상순에는 출하 지역이 늘어 배추 공급이 확대되고 품질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가사관리사 2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요. 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휴대전화 전원도 꺼진 상태입니다. 영업일 기준 닷새 이상, 그러니까 내일까지 무단 결근한다면 중개업체가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후에도 소재 파악이 안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단 정부는 적은 월급에 대한 불만을 이탈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만큼 자발적으로 떠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은 지난 17일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다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근로시간 자체가 적고 여기에 월 40만 원가량의 숙소비가 공제되는 만큼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큰데요. 또 내년 2월까지 7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대사관의 상황을 알리고 추가 교육과 안내를 당부하는 한편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일을 두고 졸속 도입이 부른 예견된 이탈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지난달에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교육수당이 급여를 넘겨 지연 지급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가사관리사들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고 시범사업 중에도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려는 시도를 계속해 이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도 첫 달 노동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서울시는 최저임금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토론회만 열고 있어 이런 졸속제도 도입이 초래한 예견된 사태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밖에도 여전히 모호한 업무 범위가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고 또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쏠려 자칫 부자 돌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가사관리사 인권 침해와 계약 종료 이후 불법 체류 같은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요즘은 성별이나 나이 가릴 것 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과한 욕심 때문에 스테로이드 같은 불법 약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요즘은 보디빌더나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 바디 프로필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매니아들 사이에서 흔히 쇠질이라고 하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들 하시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검은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과거 전문 보디빌딩 업계에서나 은밀하게 유통됐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도 이젠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졌는데요. 네. 일반적인 운동과 식단으로는 좀처럼 얻기 힘든 근육과 이 체지방 감량
효과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헬스장 화장실 입구에는요, 주사기 사용 적발 시 퇴출하겠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사기가 잔뜩 쌓인 화장실 사진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사실 20여 년간 도핑으로 몸살을 앓아온 보디빌딩 업계는 약물이 없으면 입상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고 전국체전 일반부는 아예 폐지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취미로 운동을 하는 일반인들마저 약물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의 한 트레이너는 자신의 회원에게 불법 스테로이드제를 권유해 54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또 주사제를 주입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최근 10년간 대회 금지 약물 복용 적발 건수는 239건으로 집계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10대 청소년도 5명 중 1명꼴로 보였고요. 이 중엔 9세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이런 약물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식품의약안전처가 구매자를 처벌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고요. 텔레그램 등에서 활발히 영업 중인 판매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제는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누적되면 심할 경우 급사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약물을 사용한 30, 40대 젊은 보디빌더들이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혹한 분들 계시면 꿈도 꾸지 마시고요.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해서 건강하게 득근해야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로또 당첨을 바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당첨금이 많지 않아서 로또에 당첨돼도 인생 역전 같은 느낌은 잘 안 든다, 이런 얘기가 많네요. 네,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로또를 사죠. 하지만 요즘 집값이 하도 올라서 당첨이 된다 한들 내 집 한 채 마련도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당첨금이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 싶으신가요? 지금은 한 20억 정도, 많아야 20억 세금 정도 빼고 나오죠. 하면은 뭐 10억대 초중반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인생 역전하려면 한 100억? 통이 크시네요. 저도 사실 100억 정도는 있어요. 집도 사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할 텐데. 네. 그렇죠. 이렇게 일생일 때 인생 역전 로또잖아요. 못해도 100억은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같은 마음이 통했는지 정부가 복권 1등 당첨금 변경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생각하면은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복권위는 현재 판매 중인 로또는 814만 분의 1의 확률로 1등에 당첨되는 상품이다. 한 회당 약 1억 1000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 금액은 평균 21억 원 수준이라면서, 이에 대해 로또 복권 1등 당첨 규모가 너무 작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1등이 무려 63명이 나오면서 당첨금이 고작 4억여 원에 그쳐 조작 논란이 일기까지 했었는데, 이 때문에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당첨 확률을 낮추거나 개인비를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복권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당첨금 상향 여부를 최종 검토해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설문에 참여해볼까 하는데, 이왕 쓰는 거 통 크게 미국 파워볼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원하게 한 200억 정도 써내보겠습니다. 될 일이 잘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요즘 취업 면접을 앞둔 MZ 취준생들은 퍼스널 컨설팅이라는 것까지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문턱에 면접을 앞둔 취준생들 사이 셀프 분석 서비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체형부터 이미지, 성격 등을 토대로 적합한 옷차림이나 직군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비용도 많게는 5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하는데,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면접 전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20대 응답자의 47%, 30대 응답자의 36%가
퍼스널 컨설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면접 시험을 앞둔 20대 취업준비생 한 분은 지난달 한 업체에서 얼굴형 헤어스타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체형의 장점이 돋보일 수 있도록 옷차림과 머리 모양 등을 교정해준다는 말에 선뜻 28만 원이라는 거금을 냈다고 하는데요. 업체 직원은 체형 분석기와 신체 측정을 통해서 근육이 쉽게 붙고 상체가 두꺼운 스트레이트 타입의 체형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딱 붙는 슬림핏 정장과 짧은 머리가 날렵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줄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고 하네요. 그간 민망하다는 이유로 여유 있는 정장을 입어왔다고 하는데 컨설팅 이후 옷도 새로 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미 널리 알려진 MBTI 유형은 최근 오프라인 컨설팅으로 영역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MBTI에 맞춘 직업군을 추천하거나 대인관계를 맺을 때 유의점 등을 상담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봤다는 한 취준생은 자신의 MBTI 유형인 ESFJ 사교적인 외교관과 인재상이 유사한 기업의 서류는 자기소개부터 훨씬 더 공을 들이고 있다 말하기도 하는데요.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면서 이미 올해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는 곳까지 나올 정도로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화두에 올랐어요. 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죠.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인데요. 현재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반려동물 보유세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후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찬반 논란이 일었고 여론조사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농식품부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청약, 매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다뤘던 경매등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또 아시나요? 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고 모르실 텐데요. 아파트 보류지라는 게 있습니다. 보류지는 도시정비 사업에서 사업 경비를 충당하거나 조합 운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인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합이 일반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을 말합니다. 네. 이런 보류지는 매각 공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로 주인을 결정하고요. 유찰될 경우 2차, 3차 공고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내 낙찰가의 40%를 중도금으로, 60일 이내 낙찰가의 50%를 잔금으로 납부하든지, 또 조합에 따라서 입찰 시 보증금 10%를 내야 하고 잔금 90%는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불해야 하는 등 일정적인 부분에서 납입 기간이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숨겨진 알짜 아파트, 이 아파트 보류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 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도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예요. 보류지. 상당히 생소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는 이 보류지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혹시 모를 자금 부족 있잖아요. 요즘처럼 건설 경기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보유할 집을 몇 채 미리 빼둔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보르지의 규모는 전체 가구 수의 1%이며 규약과 정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고 먼저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분양 대상에게 우선 처분하고 잔여분을 공개 입찰하거나 조합 정관에 따라서 처분합니다. 보통 아파트를 1번 분양 후에 공급을 보류하던 보르지를 매각 공고를 내고 경매처럼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르지 매각 절차는 아파트 완공 3개월에서 6개월 전 경매 입찰 방식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요. 일반 분양이 끝난 후 해당 아파트 보르지 매각 공고를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 보르지 공고는 물량이 적어서 홍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날로 조금씩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경쟁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 공개 현황을 클릭해서 해당 정비사업을 선택하면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보 네. 몽땅이라는 네. 사이트요. 네. 이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정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축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르지 입찰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입찰이 가능한 네. 게 최대 장점입니다. 또한 조합원을 위해 남겨둔 물량이라서 일반 분양에 비해서 동호수도 좋으며 일반 분양과 달리 동호수를 미리 내가 선택이나 확인을 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보다 입주도 조금 더 빠릅니다. 네. 조합원이라서. 그래서 이런 보르지는 통상적으로 보르지 매각 금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높고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 분양가보다는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생소하기에 경쟁률이 좀 낮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또한 투기가해지구는 등기 전까지 매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어서 낙찰 후 바로 매도도 가능합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유찰되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지난달 말에 접수를 하고 진행을 했던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보르지 아파트가 나왔는데 응찰이 없어서 매각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보르지는 분양 누락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가격을 조합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서 조합 수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는데요. 이번 원펜타스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르지 가격을 높이면서 유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매각에 실패하면 추후에 재공고가 나서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청약통장으로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입지 좋은 지역의 아파트라면 이런 기회에 구입하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보르지는 조합원들이 여러 사항을 예측해서 따로 빼둔 주택인 만큼 시스템 에어컨이나 북박이장, 아일랜드 식탁, 베란다 확장 등의 무료 옵션이 추가되어 있을 확률이 조금 높다고 네. 생각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최고가를 선에서 입찰하는 방식이 경매와 비슷하지만 경매와 달리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니 권리 분석 등의 선순위 세입자 등을 체크할 필요도 없고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명도도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또 큰 돈이 드는 거잖아요. 따져볼 건 네. 따져봐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보르지는 예비 물량이라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옵션이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 제가 공고를 본 경기도 지역의 모 브랜드의 아파트 보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 추가 옵션 등이 빠져 있는 곳도 봤고요. 그리고 조합원 배정 후 잔여 물량이 저층밖에 없어서 보르지가 1층 등 저층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벽일 수도 있는데 보르지는 현실적으로 대출이 힘듭니다.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현금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요.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몇 번 유찰된 경우나 2021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인해서 반포 등에서는 보르지 아파트 매매를 유예하다가 최근 매매하는 아파트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보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보존 등기가 나서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비교적 최근 사례인 서울 은평구의 이 브랜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보르지 첫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다 매각됐거든요.
그럼 시기상으로 2년, 3년이 지난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전 등기가 다 나와서 대출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 3년 동안 입찰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진짜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매입을 하신 분은 일거양득의 이득을 크게 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르지 공고를 보고 조합에 전화하는 건 기본이고요. 일정과 그전 입찰이 있었으면 매각가 등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르지 임장 시 현재 거래되는 가격 등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사업지에 따라서 경사가 있는 세대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를 키우거나 신혼부부가 많이 입주할 것 같은 단지에 경사가 있다면 당장 유모차 끊는데도 벌써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향후 전세를 뺄 때에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상지와 다른 동가의 편의성도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층이 낮은 단지일 경우에는 단지 간 거리 등으로 인해서 채광 부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점이라든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전 보르지 입찰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합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조합은 협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궁금한 건 다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보르지 아파트에 단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잘못된 임장 등으로 시세를 잘못 계산했다든지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낙찰 후에 계약을 포기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10%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그리고 대다수의 보르지 아파트가 아파트 완공 전에 입찰을 하고 잔금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첫 보르지 공고 때 입찰을 한다는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게 정말 큰 단점이네요.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고 나온 보르지 입찰자가 너무 입찰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 보르지 메리트가 확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체크하고 입찰을 해야 하고요. 물량이 소량이다 보니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한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나 나라장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관심 있으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9월에는 9월 17일 기준으로 청주의 복대 2구역 그리고 경기도 안양의 비산 초교 재개발이 있는데 이게 오늘 응찰이고 오늘 발표거든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봤던 계세요? 평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강명의 철산주공 8구 단지 등등의 공고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요? 먼저 매각 방법은 경매처럼 공고 가격에서 최고가 공개 경제 입찰 방식인데요. 즉 가장 높은 입찰가를 기재해서 공고문에 게시된 계약금과 제출하면 되는데요. 상가 보르지 같은 경우에는 복수 입찰 참여도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지금 공고 중인 보르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역에 인근한 이니셜 H 브랜드의 보르지 아파트 5세대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 5개 호실이 어제 23일 날 입찰 공고를 했었고요. 입찰과 개찰일은 9월 30일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일시는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까지 분양 홍보관에서 진행하며 계약일은 10월 14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최고가 낙찰이기에 가장 높게 낙찰가를 쓴 사람이 낙찰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입찰 기준 가격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하고요. 일종의 최저 입찰가인 셈입니다. 네. 이 보르지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다른 각동 호당 입찰 보증금은 공동으로 1억 원이 필요하고요. 계약금으로 입찰할 때 낸 보증금을 포함한 낙찰 금액의 20%. 그러니까 낙찰이 10억이 된다면 1억이 더 필요한 거죠. 10월 14일 날. 그리고 네. 잔금으로 낙찰 금액의 80%를 계약 후 60일 이내, 그러니까 12월 14일까지 치러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은 입찰 신청 시 보증금을 10%를 납부해야 하고요.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에는 중도금, 잔금 스케줄이 각 보르지마다 상이한데요. 대략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조합가의 거래이다 보니까 각 조합의 공고에 따라서 다른데 중도금과 잔금 미납 시 유예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한 명이 여러 개의 동호수에 응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럼 보증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 홍보관에 직접 가서 입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기본적인 거 여쭤봤나요? 아닙니다. 네, 현금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게 사실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대출이 안 된다는 게. 맞습니다. 보통 대부분 집 살 때 다 대출 끼고 사잖아요. 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이런 걸로 인해서 무순위 청약인 주축과 보류지 입찰은 로또 복권에 비견하기도 하는데요. 네. 주축 청약은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류지 입찰보다는 비교적 자금 조달 측면에서 수월한 대신에 경쟁이 꽤 치열하고요. 굉장히 치열하죠. 네. 그리고 보전 등기가 미등기 상태인 보류지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 보류지 입찰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알고 있어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부터 계약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사전 자금 계획이 없다면 당첨되어도 완납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계약과 중도금, 잔금 등을 2달 안에 치러야 되는데요. 아, 계약과 중도금, 잔금이 다 2달 안에 이루어져요, 네, 거의? 2달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찰 당시 보증금 지불 외에도 낙찰 통보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에 입찰 보증금만큼을 뺀 계약금 차액을 준비한 후 그 후로부터 60일 전후로 잔금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류지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보류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에 회복세 뉴스가 나오고 이 시장이 반응을 하면 보류지 가격도 같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서 잠깐 언급한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근처의 레미안 원밸리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류지 입찰 가격이 나왔죠. 또한 불과 재작년, 작년처럼 부동산 침체기 시절에는 보류지에 대한 인기도 같이 확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보류지가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보류지의 가격이 급상승할 것 같으면 조합은 비싸게 팔고 반대인 경우에는 싸게 파는 구조인데요. 물론 지역과 조합의 운영에 따라서 부동산 불황기일 때에는 조합에서 보류지 물량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보류지의 가장 큰 단점인 그 보존 등기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보존 등기가 나와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 물건들은 또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거군요.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의 개념보다는 그냥 부동산 거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원래는 시세 차익이 꽤 큰 매각 공고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보류지 입찰 기준가랑 시세랑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냥 부동산에서 해당 아파트나 비슷한 아파트를 매매할 때보다는 당연히 저렴합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로 인해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보류지 투자는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기에 입찰에 참여하려면 철저한 시장 분석과 자금 계획을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좀 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우리가 공부한 경매나 온비드를 통한 공매, 네. 오늘의 보류지 등 하지만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이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출 통제를 통한 저축액이나 투자액이 늘어나야 하며 그래야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로 좀 귀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숨겨진 알짜 보류지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정정장님이요. 층수마다 아파트값이 다르기도 하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층수마다 아파트값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류지 아무래도 조합이 갖고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층수가 다 다르고 그것마다 이제 최저 입찰가가 다르게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그거는 거예요? 조합들마다 네. 다른데 네. 제가 최근에 공고를 본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아파트들은 똑같았어요. 가격이 층수에 따라서 가격은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좋은 층수를 그렇죠. 선택해야겠네요? 네, 좋은 평수와 좋은 층수를 선택하는 게 제일 일반인 것 같아요. 5781님은요. 보류지 아파트는 그럼 잔금을 다 내고 난 뒤에는 바로 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셨어요. 투기 과열 지구를 제외하고 나서는 바로 팔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안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9090님이요.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사는 것과 보류지 아파트 매매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하셨어요.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보르지 아파트는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네.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부동산을 통해 사는 거는 헌 아파트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약제도에서는 새 아파트가 올라갈 그 어떻게 보면 갭이 더 크잖아요. 요즘 신축을 많이 선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보르지 아파트를 잘 선택을 한다면 저는 보르지 아파트로 매매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면. 근데 조합원 물량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가격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보류지 네. 가격과. 근데 층수와.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봐놨던 아파트 네. 같은 경우에는 조합 물량보다는 더 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세 분석도 하셔야 되고 네. 직접 가서 좀 보셔야 되고 네. 층이 좋은지 향이 좋은지 이런 것도 실거주 하실 거니까 미리 네.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811님은요. 보류지 아파트에 대한 하자 보수도 요청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네, 당연히 하자 보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일반 아파트. 또 김순희님도 보류제 하는 곳 장소를 다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과 또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나라장터 있고. 나라장터에 가시면 네,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네. 기준으로 보면 그 청주 복대구역이 있고 안양의 비산초등학교 네. 그리고 경기도 강명의 철산주공 그리고 홍제역의 효성 해밀턴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실 거면 이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테코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라디오다 보니까 이 방송도 지금 아마 라디오를 자동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라디오가 자동차랑 빛나는 조합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면 시선은 전방 주시를 해야겠죠.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귀가 심심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운전자의 친구 하면 라디오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자동차 운전이란 건 한편으론 굉장히 피곤한 노동이죠. 하루 종일 운전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행의 의미랑 결합하면서 이른바 뭐 드라이빙 같은 얘기를 하는 취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게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도대체 운전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운전 게임이라고 하시니까 오락실에 많이 있는 왜 자동차 핸들이 달린 게임기들 네,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는데 네. 그런 게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나는 게임을 잘 안 해 해도 오락실에 그런 핸들 달린 게임기가 있다는 건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진짜 자동차처럼 핸들만 달린 것뿐만 아니라 밑에 페달도 다 있잖아요. 브레이크랑 엑셀 같은 거 다 달려 있고 조금 더 좋은 기계들은 모니터가 하나가 아니라 막 3개 둘러싸여 있고 어떤 기계들은 변속기라고 하죠. 그 자동 변속이 아니라 직접 수동 변속하는 기계까지 다 달려 있는 형태의 게임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조작 장치를 써서 자동차 운전을 실제로 해보면 느낌이 정말 와 이거 진짜 같은데? 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세게 주는 게 많고요.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임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레이싱 게임이라는 장르가 존재를 합니다. 뭐 오락실에서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의 목표는 그냥 운전이 아니죠. 어떻게든 운전을 해서 뭐 10대 중에 내가 1등으로 들어간다. 마치 자동차 경주처럼 그 신호도 띠띠띠 하는 순간 꽉 밟아서 막 달려나가는 소위 말해 결승점까지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가를 가지고 승부를 벌이는 방식을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현실에도 있죠.
예, 현실의 자동차 레이싱 같은 방식이 이제 게임 안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이런 오락실에서 볼 수 있는 레이싱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레이싱 게임 하는 분들 보면 넉넉히 구경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오락실이 또 많이 없어져서 예.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아들한테 가끔 얘기하다가 놀랄 때가 그런 오락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계들이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뭐 몇 천씩 해요, 잘하면. 그래서 오락실도 찾기 힘들고 요즘은 또 오락실이 있어도 이런 기계를 들여놓는 게 업주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 레이싱 게임은 이제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비가 없어도 여전히 PC나 게임기를 통해서 레이싱 게임들은 굉장히 유통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뭐 키보드나 게임패드에서 뭐 가속 버튼 누르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진짜 자동차 운전하는 거를 패드로 조작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플레이되고 있지요. 근데 이렇게 장비 없이 키보드나 패드로 레이싱 게임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레이싱의 묘미라는 건 이렇게 휠을 잡고 막 돌려가면서 영화처럼 그렇게 돌리는 네. 맛이 있는 게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니아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다 구매해서 집에다 놓기도 합니다. 오락실 같은 장비는 아니고 이제 레이싱 휠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이스틱 사듯이 개인용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진 핸들하고 변속기 페달 세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하나 집에 있긴 한데 네. 이거를 PC에 그냥 USB 꽂듯이 연결을 하면 레이싱 게임이랑 연동이 돼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2바퀴 반까지 돌잖아요. 핸들이 정말 딱 그만큼만 돕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차처럼 가속이 굉장히 빠를 때는 핸들에 그 장력이 세게 걸려서 하다 보면 이거 진짜 운전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최신 장비들 중에는 포스 피드백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현재 노면의 상태를 핸들의 진동으로 전달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갈땅을 밟으면 막 드륵드륵 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용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비쌉니다. 이제 얼마나요? 유압 장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그래서 탑승자가 실제 차 기울어지는 것처럼 그 중력을 바꿔주는 장치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수천만 원대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시고 이제 몇십만 원대의 장비로 만족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의 그 장비를 구매하면 차라리 차를 사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근데 꼭 고가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하나 있거든요. 작은 게. 또 저렴한 것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할 만큼 레이싱 게임에 진심인 분들이 많다는 네. 얘기잖아요. 이 게임의 재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재밌는 게 결국은 속도죠. 인간이란 존재는 역사적으로 항상 빠른 무언가를 계속 추구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고대 올림픽 같은 경우에 유명한 모토 있잖아요. 더 빨리, 더 멀리, 더 강하게. 빨리가 제일 앞에 옵니다. 그만큼 빠름을 추구한다는 건 인간의 굉장히 오래된 본능이기도 했는데 뭐 처음에는 그렇죠. 그냥 빠르게 걷는다. 그다음에 빠르게 뛴다. 이러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자기 신체로 경주를 하다가 레이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속도에 대한 희구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게 전차 경주입니다. 이건 이제 하도 옛날 영화라 얘기하기 어려운데 영화 배너 같은 거 보면 네. 제일 유명한 장면이 그 전차 경주잖아요. 말 한 4마리였나요? 그 뒤에 수레 같은 걸 하나 달고 막 경주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고대 시대에도 사람의 힘을 넘어선 말의 힘으로 고속을 낸다라는 것이 굉장한 로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경기장 보면 막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전차 경주의 후신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경마 같은 건데 이것도 실제로 가서 보면은 말이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 동물의 속도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 한계를 넘어보자라는 욕망은 굉장히 컸던 거고요. 이게 이제 산업시대에 들어오면 말보다 더한 게 생기는 게 바로 자동차죠. 말이 뛰는 것만 봐도 우리는 흥분이 되는데 뭐 요즘 자동차들 뭐 좋은 차들 이런 거 보면 시속 200~300을 막 찍는다고 하잖아요. 이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아드레날린이 터지는 그 규모 자체가 말, 사람 달리기와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기쁨을 주게 되는데 이런 속도감은 단순히 아드레날린을 터트린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약간 뭐 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이 속도로부터 기반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왜요? 이게 영화라는 매체가 주는 스펙타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면서 우리가 우와 하는 그 느낌이 네. 인류가 이걸 언제 처음 느꼈나를 따져보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최초의 스펙타클이 마차 안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는 풍경이었거든요. 네모나잖아요. 네. 네, 네모난 유리창을 통해 바깥을 봤는데 내가 그 내 몸으로는 평생 볼 수 없는 속도로 뭔가가 막 스쳐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기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네모난 유리창에서 기차는 더욱더 빠른 풍경을 확 지나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아, 인류가 네모난 창을 통해서 이런 스펙타클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되면서 그 얘기를 영화라는 매체로 가져오게 됐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처음 들었어요. 네. 요즘 학교 영화론에서는 이게 제일 앞부분에 나오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오늘은 레이싱 게임 이야기니까 뭐 영화 얘기는 살짝 곁다리로 하고 그만큼 이제 고속의 자동차를 운전한다라는 것의 스펙타클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속도라는 게 시속 200-300km씩 가고 있는 차를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큰 스펙타클을 갖고는 싶은데 시속 200, 저는 시속 120도 운전을 잘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재미를 모르는 거고 사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당연히 고속이 되면 사고의 확률도 높아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스펙타클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레이싱 게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정말 나는 시속 250km의 차를 막 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서 주는 어떤 스펙타클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선 부딪혀도 그냥 게임 오버만 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스릴이 주는 위험 요소로서의 사고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 짜릿함만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 레이싱 게임의 방식인 거죠. 아, 그래서 레이싱 게임은 다른 장르와 달리 실제 같은 장비를 갖추려고 하는 거군요. 예, 뭐 모든 게임이 실제감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게임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게임을 하는데 이런 스펙타클이 필요할 리는 없거든요. 역사 게임 하는데 내가 로마 황제가 되려니까 로마 황제 칼을 들고 하면 게임이 실감 날까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체 감각에 가까운 재미를 다룰수록 이런 실제 같은 장비를 착용할 때 더욱더 이 게임은 정말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있고 이런 맛을 한 번 겪어본 매니아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수천만 원짜리 사놓고 물론 이제 본인만 갖고 있지 않아요. 꼭 자랑을 합니다. 사진도 찍고 뭐 친구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실제 같은 장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스펙타클에 나는 얼마라도 쓸 수 있어라는 수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레이싱 게임에 숨어있는 메시지, 자동차 운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게임 제너레이션 이경혁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도감을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레이싱 게임을 하기 어렵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에서 120을 못 밟아서 맨날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가 모두 자동차 운전을 고속으로 하진 않아요. 정말 막 시속 200km를 넘어가는 건 일반 도로에서 하면은 과속이죠. 예, 절대 안 되는 일이고 항상 그 정해진 서킷 트랙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프로 운전자들이 하는 영역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적당한 속도에서 안전 운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 운전한 건 재미가 없는 운전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까 얘기한 드라이빙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드라이빙 갈 때 막 시속 200을 찍어서 재밌을 거야 막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드라이빙 하면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적한 곳에서 여유로운 운전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즐겁거든요. 그렇다면 고속을 위한 레이싱 게임 말고도 그냥 유유자적 흥미롭게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게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 하나를 오늘 소개해드리자면 이건 아예 고속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자동차인 중형 트럭을 소재로 한 게임인데요.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측해 주신 분이 계세요. 한규봉 님이 유로트럭 나오겠구만요 하셨거든요. 아, 이게 유명한 게임인가 봐요. 예, 굉장히 유명하죠. 트럭으로 레이싱을 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럼 큰일 나죠 정말. 어떤 게임이에요?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는 말 그대로 플레이어가 화물 트럭 차주가 됩니다. 근데 이름에 유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대륙을 질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게 메인인 게임이에요.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자기 돈으로 트럭을 하나 삽니다.
또 트럭은 또 트럭 나름의 멋이 있거든요. 그래서 큼직한 멋이 있는데 그걸 하나 사서 각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장 창고에서 소위 말하는 주문이 와요. 화물 운송 주문이 오면 뭐 목재 몇 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저는 이제 파리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이제 막 배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건데, 운송을 하면 운송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돈을 모아서 좀 더 좋은 트럭을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대륙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게임의 전부예요. 그건 그냥 일 아니에요? 이게 게임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설명만 들어보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십니다. 야, 화물 옮기는 걸 굳이 게임으로 해야 돼? 라고 하죠.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아까도 한 분이 딱 짚어주신 네. 것처럼 꽤 인기가 높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재미의 포인트가 조금 레이싱 게임하고는 다르죠. 이 게임은 막 트럭을 몰고 고속으로 질주해서 내가 1등을 하겠다, 이걸 목표로 두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 안전하게 화물을 제 시간 안에 배송한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게임인데요. 이를테면 유로트럭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도로마다 있는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겁니다. 이 과속을 하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딱지가 붙습니다. 딱지가 붙으면 뭐가 오느냐? 벌금을 맞아요. 그러면 제가 운송료를 뭐 얼마를 벌었다 치면 거기서 벌금만큼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속도가 높다 보면은 왜 사고 같은 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면 내 차 수리비, 상태차 수리비 다 물어줘야 되고, 운전 잘못해갖고 벌금 많이 맞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 운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화물도 있어요. 그냥 뭐 목재, 돌 이런 거면 괜찮은데 화학약품 트럭 같은 걸 이제 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송료가 비싼데 사고가 나면 돈이 크게 깎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재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좁은 골목을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접촉사고 하나 안 나게, 약간 운전의 기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측정해 정말 보는 거군요. 뭐랄까요? 정말 내가 화물 차주면 내 차에 기스 나는 것도 싫잖아요. 그 느낌으로 유럽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고, 꽤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구현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 고속도로 운전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자 졸음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야 됩니다.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또 사고가 나게 되고, 그래서 뭐랄까, 고속으로 달리는 레이싱하고는 다르게 이 고속도로, 세부도로를 화물을 싣고 묵직한 드라이빙을 하는 특유의 재미가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특유의 재미라니까 좀 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거대한 트럭을 적당한 속도로 몰고 다니면서 유럽 대륙을 한번 쫙 가로지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우리가 트럭을 몰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행을 해도. 그렇죠. 예. 근데 트럭이라는 거는 고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유자적하게 유럽 대륙을 다녀볼 수 있는 거고, 그 표지판이나 이런 걸 보면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짤츠부르크가 100km 앞에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거길 들어가는 느낌이 나기도 하는 거고, 또 워낙 게임이 현실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게임이 앞부분에 얘기한 그 라디오와의 매칭도 굉장히 좋아서, 실제로 이 유럽 트럭을 하시는 분들 되게 재밌는 게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예, 정말 운전하는 느낌이 더 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왜 그런 거 있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앞에 걸어놓는 거 있죠. 오늘도 무사히. 그거 걸어놓고 뭐 묵주도 하나 걸어놓고 그 환경을 그대로 만들고 옆에 커피 땅콩 놓으세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일화가 있었던 게, 심야 라디오 프로에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서 이제 그 진행자가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사연 소개되고 상품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로트럭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 느긋하게 운전하는 재미라는 게 이 유로트럭 안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전 게임이 모두 고속 질주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운전을 꼭 고속이 아니어도 꽤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로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교회에 나가서 아무런 차 하나 없는 데서 편안하게 차 모는 게 난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고속으로 달리는 레이싱 게임의 장르가 있다면, 또 한쪽에서는 저속의 편안함, 한가함을 추구하는 게임도 같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자동차라는 장비를 직접 만지고 그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일련의 재미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계는 이름이 자동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동으로 빠르고 편하게 움직이는 기계인 거고, 그런 기계를 우리가 조작한다,
혹은 조작한다고 게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련의 해방감이 있는 거죠. 내가 내 몸으로 갔으면 정말 피곤했을 어떤 것을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손쉽게 간다라고 할 때 느끼는 그 편안함과 해방감, 그런 것이 있고 그 지점만을 캐치해서 게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한 게 오늘날의 자동차 운전 게임들일 거예요. 뭐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야 무슨 트럭이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유로트럭처럼 천천히 가면서도 그 안에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운전이라는 행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딱 집을 수는 없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많은 운전자분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순간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운전 게임 이야기 했는데요. 8625님이 저는 25톤 화물차 운전을 합니다. 게임 이야기에 제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시네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갈게요. 끝으로 김현철의 드라이브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